생방송에서 나는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인버스, 쇼일 뿐이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운전석이 비어있는 버스가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급정거도 없고 경적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놀라울 만큼 고요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 지갑이 사라지고 단 2시간 뒤 호텔 로비에 도착해 있던 겁니다. 도대체 누가 움직였고 무엇이 판단한 걸까요? 여러분, 과연 이 도시의 진짜 운전자는 누구일까요? 끝까지 지켜보시죠. 시작 전에 1초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줄리에트 마르탱, 42살의 파리 교통대학 교수입니다. 그날 아침 파리의 찬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이미 운행 중이며 2024년 말 누적 이용객이 6천 명을 넘었다. 정말 될까? 2027년부터 자율주행 서비스 하겠다는 정부. 현실은 한국 정부가 2027년을 기점으로 특정 구역에서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돼. 스튜디오 조명이 눈부시게 비치는 방송국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안전하다고요?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27위. 이런 나라에서 무인버스가 성공할 리 없어요. 진행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교통기술을 직접 보러 가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350개 버스 노선과 16개 지하철 노선을 운영하는 우리가 왜 한국을 배워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 쏟아진 시청자 댓글들이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직접 가보지도 않고 비판만 하는 건 학자답지 않다.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체험해보세요. 연구자라면 현장을 봐야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는 듯 했어요. 서울시가 현재 6개 지구에서 27대의 자율차를 운행하고 누적 이용객은 10만 명을 넘었다. 자율주행 미래교통 선도도시 서울 정책 데이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뒤적였습니다. 서울 자율차라는 이름으로 상암동과 도심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 등을 시범 운영하며 일반 승객들을 상대로 운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자율차 나무 익히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통계들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저는 중얼거리며 비행기표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0해 넘게 쌓아온 제 학문적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파리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프랑스보다 앞선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이 저를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공기의 무게였습니다. 파리보다 훨씬 무거운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터미널 안쪽에서 들려오는 한국어는 제게 완전히 낯선 음성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까지 오셨네요. 동행한 제작진 피에르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취재에 반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차피 보여주기용 시설만 구경하고 돌아갈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짐을 끌며 공항버스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본 건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버스가 서 있었는데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깐, 저게 뭐죠? 앞유리 위쪽에 작은 카메라들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고 버스 옆면에는 자율주행 공항 셔틀이라는 한글과 영어가 적혀 있었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이 탑승하지만 실제 운전은 시스템이 담당합니다. 망설였습니다. 파리에서 이론으로만 접했던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피에르가 카메라를 들며 속삭였습니다. 좋네요, 교수님. 한국 기술의 허점을 직접 촬영할 수 있겠어요. 버스 안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승객들은 20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모두 자연스럽게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 버스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유령이 운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급정거도 급가속도 없어 차선 변경도 매끄러웠고 신호등 앞에서는 정확히 정지선에 멈췄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도 주변 차량들과의 간격을 완벽하게 유지하며 달렸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구나. 피에르가 투덜거렸습니다. 아직 고속도로니까 쉬운 거예요. 시내 도로에서는 어떨지 봐야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버스들을 떠올려 보니 운전사들의 거친 운전과 승객들의 불평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반면 이 버스 안은 평온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뭔가 제가 알던 상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스며들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며 안전요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고는 없었나요? 지금까지 무사고입니다, 교수님. 그 짧은 대답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했거든요. 여의도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파리라면 벌써 클렉슨 소리와 욕설이 난무할 시간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영어로 대화해 주셨어요. 택시가 한강대교를 건너며 강남 쪽으로 향할 때 제가 본 건 상상을 넘는 광경이었습니다. 차들이 정말 많았어요. 6차선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그런데도 경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파리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 말이죠.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피에르가 카메라를 들며 웃었어요. 봐요, 교수님. 결국 한국도 교통체증은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이 뭐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량이 있으면 뒷차가 자연스럽게 간격을 벌려주었어요. 끼어들기를 막으려고 바짝 붙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는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앞쪽에서 구급차가 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차량들이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그러면서도 빠르게요. 파리에서는 구급차가 와도 비켜주는 차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구급차 뒤를 따라가며 정체를 빠져나가려는 차들이 더 많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간 뒤에도 차들은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규율이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합의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습관이 된 거지.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보를 많이 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강남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교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자율주행 같은 기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에르가 의아해했습니다. 교수님,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데요. 저는 택시에서 내리며 답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서 뭘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충격은 다음 날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홍대 근처 호텔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서울 자율차 상암호 1번과 애 자율주행 미래교통 선도도시 서울 정책 아카이브 노선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거든요. 교수님, 정말 그 무인 버스를 타보시겠다고요? 피에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직접 타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한샘 사옥 앞 정류장 자율주행 미래교통 선도도시 서울 정책 아카이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류장이 일반 버스 정류장과 완전히 달랐어요.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도착 예상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오네요.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하얀색 버스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안전요원이 탑승해 있었지만 실제 운전은 시스템이 담당하고 미래교통 선도도시 서울 정책 아카이브 버스 내부는 깨끗했고 각 좌석마다 개인용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현재 위치, 다음 정류장, 예상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상암 노선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 일대를 순환하며 정해진 코스와 정류장을 운행. 자율주행 미래교통 선도도시 서울 정책 아카이브 했는데 모든 움직임이 부드러웠어요. 상암 일대를 한 바퀴 돌며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가속도, 제동력, 승차감. 모든 게 예상보다 훌륭했어요. 파리의 일반 버스보다 훨씬 쾌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10분쯤 지나서 저는 제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권, 신용카드, 현금, 모든 게 그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어떡하죠, 교수님? 파리 같으면 완전히 끝장이에요. 피에르가 당황해했습니다. 파리에서 대중교통에 뭔가를 두고 내리면 다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분실물 센터도 있지만 처리가 느리고 복잡하거든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푸시 알림이 하나 떴어요. 승객 27번님, 소지품을 버스에 두고 하차하셨습니다. 호텔로 배송을 원하시면 앱에서 신청해주세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온 메시지였어요. 버스 시스템이 제가 뭔가를 두고 내렸다는 걸 자동으로 인식한 거였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더 놀라운 화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좌석 사진과 함께 지갑 1개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배송 신청 버튼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송 신청을 눌렀어요. 호텔 주소를 입력하니 이 시간 이내 배송 완료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피에르도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2시간 뒤 호텔 로비에서 저는 제 지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송원이 정중하게 신분증 확인을 하고 지갑을 건네주었어요. 돈 한 푼 없어지지 않았고 카드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계가 찾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과 사람이 연결된 책임 설계였어요. 버스가 인식하고 직원이 확인하고 배송원이 안전하게 전달하는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교수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꼭 쥐고 답했습니다. 내 편견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리 방송국에서 긴급 화상 연결을 요청한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 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장 리포트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화면 속 진행자 장마이너스 미셸 듀부아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소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방송이 시작되자 장마이너스 미셸이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마르텐 교수님, 한국에서 이틀 보내시고 어떠신가요? 혹시 한국 정부의 화려한 쇼케이스에 현혹되신 건 아닌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지 아니면 처음 생각대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야 할지 실제로 체험해 본 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셨나요? 서울시가 현재 6개 지구에서 27대의 자율차를 운행하고 누적 이용객은 10만 명을 넘었다. 자율주행 미래교통 선도도시 서울 정책 아카이브는데 실제 안전성과 편의성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장마이너스 미셸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제한된 지역에서의 시범 운행일 뿐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27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TA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라는 후진국 수준의 안전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통제사회 아닙니까? 시민들이 수능적이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 같은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불가능할 거예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장마이너스 미셸이 한국을 통제사회라고 부르는 순간 뭔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장마이너스 미셸, 저는 현장에서 다른 걸 봤습니다. 다른 걸 보셨다고요? 적자가 문제라고 하셨지만 그건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을 시민 이동 편의와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교통혁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리 교통 패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낭비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건 정시성, 접근권, 안전성이었어요. 파리의 대중교통과 비교하면. 잠깐요, 교수님. 장마이너스 미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혹시 한국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으신 건 아닙니까? 이번 취재 비용을 누가 댔는지 궁금하네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송 중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다니. 20년 넘게 쌓아온 제 학자적 명성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개인 비용으로 온 거고 어떤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한국을 옹호하시는 건가요? 채팅창에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한국 스폰서십 받았나?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었지?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닌가? 저는 화면을 보며 절망스러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의심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제가 본 걸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피에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파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 핸드폰에는 파리 대학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우려의 메시지였어요. 연구비 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서울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피에르는 반대했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서울에만 국한된 쇼케이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교수님, 굳이 시골까지 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파리 외곽 지역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피에르. 대중교통이 하루에 서너 번만 다니고 노인분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전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시간 15분 만에 300km를 달려 전주에 도착했어요. 파리에서 리옹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전주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작은 농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청주 세종에서는 자율주행 버스인 세청3을 시범 운행 중 TA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라는 정보를 확인했지만 저는 더 외진 곳이 궁금했어요. 전북 어느 작은 마을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누르고 계셨어요. 할머니, 뭘 하고 계신가요? 통역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니 할머니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버스 부르는 거야. 요즘은 앱으로 부르면 금방 와. 앱으로요? 할머니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수요 응답형 버스 호출 앱이었어요. 할머니가 목적지를 선택하니 5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와, 정말 오네요.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5분 뒤에 작은 버스가 나타났어요. 기사님이 할머니를 정중하게 도와 버스에 태워드렸습니다. 저희도 같이 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버스 안에는 할머니 외에도 몇 분이 더 타고 계셨어요. 모두 고령자들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지역은 전기버스가 하루에 3번만 다녀요. 그래서 수요 응답형 서비스를 도입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이나 마트에 가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파리 외곽을 떠올려 보니 제 고향 마을의 할머니들이 생각났어요. 버스가 끊어진 뒤로는 아무도 찾아뵙지 못했던 분들이요. 이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2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셨는데 마을 회관에서 교육도 하고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면서 지금은 모두 능숙하게 쓰세요.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디서 오셨어? 프랑스에서 왔어요. 아이고, 그 먼 곳에서. 우리나라 버스가 좋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의 순수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에 그리고 이런 외진 곳까지 교통 서비스가 다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거든요. 네, 정말 좋아요. 마을 보건소에서 할머니를 내려드린 뒤 저는 기사님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농촌 지역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줘요. 수익성보다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죠. 적자는 나지 않나요? 당연히 적자예요. 하지만 이게 진짜 복지 아닌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만 갇혀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농촌 지역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라니. 교수님 괜찮으세요? 피에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답했습니다. 교통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구나. 네, 복지야. 교통이 곧 복지였어. 그날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교통정책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소외받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술과 만났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제 사무실에서 쌓여있는 이메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험기가 프랑스 언론에 보도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마르탱 교수, 한국 기술의 찬사. 과연 객관적 평가인가? 교통 전문가의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 의혹 제기. 모든 기사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학계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똑똑.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에르 듀랑 학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줄리에트, 우리 좀 이야기해야겠어. 무슨 일이세요? 자네 때문에 학과가 곤란해지고 있어. 르노 그룹에서 연구비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르노는 저희 학과 최대 후원사였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한국 자동차 산업을 치켜 세우면서 프랑스 기업들을 비하했다는 거야.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게 문제가 됐어. 하지만 제가 본 건 사실인데요. 사실이라고? 줄리에트, 자네는 2, 3일 한국에 다녀온 게 전부야. 그걸로 20년 연구한 우리 결과를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날 오후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프랑스 교통노조연맹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거였어요.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기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마의 기술이다. 한국을 찬양하는 일부 학자들은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시위대가 우리 대학 앞에 모여들었어요. 마르탱 교수 사퇴하라. 노동자를 배신한 가짜 학자라는 구호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시위 현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에 연락이 왔어요. 프랑스 공영방송 프랜스 2에서 토론회에 나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교수님.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방송국 스튜디오에는 저와 함께 교통노조 대표, 자동차 업계 관계자 그리고 정치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마르탱 교수님, 한국에서 뭘 보고 오셨길래 이렇게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진행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였어요. 안전한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말하느냐. 저는 한국에서 교통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을 시민 이동 편의와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교통혁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리 교통패스. 기술보다 먼저 선 건 시민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교통노조 대표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 말로 우리 조합원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일자리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본 건 기술과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자율주행 버스에도 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전체 시스템을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자로서 제가 본 걸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 교통을 통해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철학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에는 벌써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대부분이 비난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과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줄리에트, 미안하지만 다음 학기 강의 배정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겠어. 해고라는 뜻인가요? 아니야. 하지만 당분간은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학자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오후, 저는 파리 13구의 작은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정식 교수직에서는 밀려났지만 시민대학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거든요. 한국 교통 시스템에서 배우는 미래 모빌리티. 칠판에 적힌 강의 제목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심지어 택시 기사님들도 보였어요. 강의대 위에는 두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교통카드 한 장과 자율주행 버스 탑승권이었어요. 6개월 전 제 인생을 바꾼 그 작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에트 마르탱입니다. 저는 천천히 시작했어요. 6개월 전 저는 한국의 교통기술을 비판하려고 서울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교통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하나로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하철, 버스, 심지어 시골 마을까지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교통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교통을 권리로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혁신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신뢰와 설계에서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도구로 사용해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었어요. 1시간 동안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의 부드러운 움직임, 지갑을 찾아준 시스템, 농촌 할머니의 환한 미소, 그리고 교통이 곧 복지라는 깨달음까지. 강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교수님, 질문 있어요. 뒤쪽에서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인데요. 자율주행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자율주행 버스에도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르노 그룹이 자율주행차를 위한 이중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기 자율적인 미니버스를 개발하여 도시 지역의 저탄소 이동성을 위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 나무위키는 발표가 나온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파리시청에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마르텐 교수님, 파리시에서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 전 저를 외면했던 파리가 이제 제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한 작은 유튜브 채널 페리스 미츠 솔 모빌러티는 어느새 50만 명이 구독하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매주 한국과 프랑스의 교통 정책을 비교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서재에 앉아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교통카드와 탑승권이 놓여 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작은 기적의 증거들이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기술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만날 때 진짜 혁신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교통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파리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언젠가 우리도 한국처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교통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라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나은 세상을 함께 꿈꿀 수 있도록요.